안녕하세요. 요즘은 한참 그 외교 관계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 문제, 핵 문제보다는 일본과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지금은 상당히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또 그거를 반일 감정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미사일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반일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모처럼 또 사람들을 만들어서 야유회 비슷하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또 단합을 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일 쪽으로 그러한 쪽에서 이렇게 화제를 갖게 되면 동의도 구하기 쉽고 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즐거운 분위기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점들에서 이제 또 어떤 화제거리로서는 상당히 괜찮고, 또 우리가 그러한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좀 더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 동북아 쪽에 동맹의 이런 관계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쪽과 그다음에 북한은 지금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느냐,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수교를 하여서 어떤 자본주의식 자본주의식이 아니고 자본을 받아들여서 경제 개발을 하느냐, 이러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러처럼 같이 군사행동을 한다거나 지금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이제 영국. 원래 영미일 호주는 상당히 깊은 그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동맹으로서 우리가 만약에 역사를 공부를 했다면은 항상 보면 영일 동맹, 뭐 미일 동맹, 미일 조약, 뭐 이런 내용들이 이 근대사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보면 영국과 미국도 치열하게 독립전쟁을 했었으며, 또 영국 내에서도 또 국교회가 청교도를 탄압해서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갔었고, 그 다음에 유럽들에게서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그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한 역사를 뒤로하고 그 다음에 영미 동맹은 항상 굳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일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한 유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미일이 굉장히 가까웠었습니다. 특히 또 미국과의 어떤 통상 조약 개방으로 인해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미국과의 개항하면서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근대화에 성공하여서 근대국가, 좀 이렇게 기술국가, 과학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델은 미국이 아니고 프러시아, 독일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법은 독일법을 계수했었고, 우리 법이 또한 일본법을 계수하여서 독일법과 가까웠었는데, 이제 우리 법은 미국 쪽으로 가고 싶어서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고 이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도입했기 때문에 갑자기 좀 도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관계들 속에서 미일 관계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전쟁, 항공모함과 그 항공기, 전투기, 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의 전투였습니다. 육상전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계대전급의 전쟁을 치렀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핵까지 주고받은 나라지만은 또 현재는 또 회복하여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전쟁을 이렇게 치렀다거나 이런다 해서 국가가 그 감정으로만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보면 어떤 그 선진국의 마인드이지 않나. 또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미 군정 시대에 미국이 일본 헌법을 뒤에서 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이렇게 만들 때 그 군대를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독일과 일본에는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대신 이제 미국이 그 소련이라든가 대중국 그 대북한 방어 전략을 해주면서 그 두 나라는 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많이 견제를 하고 그렇게 법을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평화헌법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헌법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미국은 과거에는 독일과 일본이 또 이렇게 패권 도전을 한다거나 군사 대국화되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까 염려하였었지만은 그 이후로 지금 한 50년 이렇게 60년이 흐르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는 굉장히 이제 손해보는 느낌이 든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군비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또 미군을 거기다 주둔시키면서 그 나라를 지켜주고 그 나라들은 또 잘 살고 또 기술도 좋고 그 나라들도 미국도 물론 좋지만 미국을 초월한 부분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이 어떤 자국 군대로만 어떤 세계 질서에 이렇게 그 예산을 쓴다거나 이러기보다는 독일이나 일본을 좀 무장을 시켜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어떤 관계로 그 세계의 질서를 이렇게 형성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을 수정해서 자위대를 두고 있고 뭐 무장력은 상당히 크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중국과 일본이 지금 전쟁해도 해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무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또 미국과 연합하면서 미국의 그 핵 우산이라든가 미사일 방어 체계 속에서 일본이 무장을 하게 된다면은 중국과 소련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꾸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한미 훈련보다는 군사훈련보다는 그 미일 군사훈련이 지금 주로 그 주축이 이 동북아의 질서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뭐 영국, 뭐 프랑스까지 이런 나라들의 군사훈련이 주축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최근에 우리 폭격기들이 우리의 뭐 영토를 뭐 이렇게 들어왔었다 지금 이런 것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련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어떤 행위를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일본이 법을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엄청난 위협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조적으로 뭐 정찰기라든가 뭐 공중 그런 병창 이런 보조적인 업무만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법을 바꾸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때릴 때 일본이 전투기라든가 뭐 폭격기들이 출격해서 자기들도 그 위협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을 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중국과의 어떤 교전이 일어났을 때 중국을 공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이 평화롭고 이렇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이 만들어준 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물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미국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제 더 이상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항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한 어떤 미국과 관계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또 미국에 의해서 무장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국제 정세에서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아베는 어떤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들이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지금 계속 핵 위협을 하게 되면은 무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또한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고, 일본을 일방적으로 지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배제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일본이 미워서 그럴 것인가, 미워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본 군대는 북한을 공격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 해서 이게 군사 주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 북한에서는 대화 상대로 거론하지 않는 것 같고, 또한 그것이 그 북한이 외교 면에서는 우리보다 좀 더 그 분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술이 맞습니다. 일본이 꼭 미워서 일본을 배제한 게 아닙니다. 일본이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중국을 분쇄하고 깨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는 일본과 당연히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처럼 그 중국과 이런 관계처럼 그 대등한 그런 외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일본도 굉장히 이제 무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북한의 움직이라는 것이 과연 북한은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핵을 쏠 것인가?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지만은 그 내막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국제관계에서는 그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속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적을 이용하고 또 아군뿐만 아니라 적과도 분명히 이렇게 내통을 하면서 그 국제 질서를 관측해야 되고, 적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편도 다 알아야 되고 우리의 동맹도 알아야 되고 적도 알아야 되며, 그 모든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국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자국의 국민들이 희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또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동북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하면서도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본의 그 헌법 개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어떤 선거를 할 때 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그런 우리의 위협이 이렇게 직면했을 경우에 우리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점들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헌법 개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개정하게 되면은 미북 협상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기도 하는데,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이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지금 외교 관계라든가 지금 국내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쟁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조직이나 특정 사람이 이렇게 맞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 이렇게 판정을 할 때 무엇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 그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말씀은 국가가 따라야 되는 어떤 약속, 언약은 법입니다. 법. 그러면 그 나라는 무슨 법을 갖고 있는지를 법을 분석해야 됩니다. 법과 제도, 이거를 분석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령인데, 명령이라는 것은 조건과 결과입니다. 조건. 어떤 조건을 이렇게 성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제 그 언약이지 않습니까? 서로 국민들 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정하면은
그러면 사람을 죽였을 때 징역형이라는 결과,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은 그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언약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래서 그러면 그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 나라의 헌법입니다. 헌법. 이제 헌법이 정해진 대로 그 나라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도 헌법에 그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무장을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헌법을 지킬 수밖에 없고, 또한 북한이나 우리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이 있게 되면 우리도 그 나라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무기가 이렇게 미사일은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 선제 공격을 받게 되면 그 타격이 크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예방적 차원에서, 전쟁 예방적 차원에서 방어로 적의 어떤 그 미사일 기지라든가 그걸 무력해갖고 먼저 가서 때려버리겠다. 지금 이런 헌법으로 지금 고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럴 필요성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미국의 방위로도 충분했고, 그런 어떤 바다 건너서 재래식 군대가 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력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러한 점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핵과 미사일의 이런 위협, 이제 중국과 소련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 북한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느껴졌고, 또한 미국은 이쪽의 방위를 위해서는 일본을 무장시켜서 방위비도 분산하는 것이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생각해도 북한을 폭격을 한다면은, 만약에 남한에서 한미가 한미 군대, 주한 미군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수도권이 장사정포라든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노출이 돼 가지고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이 약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요, 일본과 미국이 주도로 일본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남한을 벌모로 잡아서 남한을 때리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이라는 군대는 항공모함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군대인데, 일본이 정말 압도적인 군사력을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북한이 이제 그 옛날처럼 그렇게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남한을 벌모로 미사일을 쏜다 하지만 막상 미일 군대가 때려버리기 시작하면 또 상륙도 할 건다. 그럼 상륙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남한의 미사일 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과 합동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이지저함이라든가 여러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고, 앞으로 헌법을 바꾸게 되면 이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미사일로 일본을 위협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일본 군사력과 미국의 군사력이 합쳐져 가지고 만약에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견제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러한 점들.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은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 합작품이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소련이 약화되고 중국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지금처럼 그 어떤 무장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지금 쟁점이 이제 다시 유럽이 아니고 이쪽 그 동북아가 상당히 그런 그 분쟁 지역으로 이렇게 떠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런 그 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지금 미일 전쟁에서 반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친일을 해야 될 것인가? 친일이 아니고 친일이라 해야죠. 반일과 친일이 대립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일에 대한 어떤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지금 각 나라의 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그 법을 지금 먼저 결론을 내차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난민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그 이슬람 국가 쪽에서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민들이 가고 싶은 나라는 물론 거리가 가깝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난민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뭐 독일도 잘 받을겠죠. 독일이라든가 유럽 또는 미국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러한 어떤 기독교 국가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민들이 그 나라로 가고 싶은데 왜 막느냐, 너희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어떤 그 인권 존중 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좀 미국도 좀 대응이나 이런 게 좀, 유럽도 그러고 너무 이렇게 그 자유의 적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난민을 발생하게 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거죠. 대부분 독재 세력이고 이슬람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그 정치의 어떤 독선과 그다음에 경제의 어떤 불평등, 그다음에 인권 같은 게 이렇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나마 사람답게 살고 싶은 나라로 가고 싶은데,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전 세계 지역에 어떤 그 자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들이 그러한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어떤 그 헌법의 문제라든가 독재 정권은 비난하지 않고 주로 그 원인보다는 그 결과, 왜 이 국가는 항상 선의만 해야 되는가, 선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래 근본적인 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지금 현대사회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다른 이슬람 국가로 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거기는 잘못하면 뭐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그 여러가지 종교차별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산주의 국가로 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문제에서는 그 뭐 소련이나 중국으로 뭐 그들이 가려고 하고, 그들이 뭐 그 난민촌을 만들어 가지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더욱이 중국이나 북한 이렇게 좀 그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야 될 게, 난민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나는 과연 북한에서 사는 게 행복한가,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한가, 그거는 개인 차이있습니다. 거기 사는 게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사는 게 행복한가, 아니면 일본에 사는 게 행복한가, 미국에서 사는 게 행복한가, 행복지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을 또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과연 그 국가에 반대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일당 독재 국가인데 야당이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 만약에 집권 공산당들에 대해서 뭐 외교관계에서 공산당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련을 가까우면, 나는 소련이 싫은데 소련하고 가까우면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규정했을 때 할 수 있겠느냐, 그럼 공산당은 용납할 것인가, 이런 점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각적으로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고, 그 다음에 그 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치적 탄압이 일단 심한 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렇게 자유가 훨씬 더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대에 보면은 서방보다는 빈부격차가 훨씬 더 크고, 물론 이제 늦게 개발해서 그랬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결론은 복지가 약하다.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어떤 그 생활 수준이, 인권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또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기독교 문화에서 일단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나왔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성경을 읽으면 그런 어떤 그 성경이 전파되어 오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사람들 생활 속에는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 그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법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황제 국가에서 황제를 폐하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수립했다는 이러한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요즘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그 사주라든가 풍수라든가 굉장히 뭐 애언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이렇게 옛날에 그 동양 쪽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양 쪽에도 좀 또 여러 가지 그와 비슷한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숭배하거나 사람을 조직을 성경보다 사람을 조직이 중요한 성경보다는 그걸 중요시하는 이러한 그 종교 집단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법을 중심으로 어떠한 그 정치적인 우상이라든가 정치 조직의 선동선정에 넘어가지 않고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제가 취측에 뭐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이렇게까지 그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까지는 지금 사상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그 중시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 특히 이제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패전 국가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의해서 패전을 했고 미군이 진주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론 소련도 진주해가지고 나누기도 했었지만, 또한 그만큼 그 나라들은 그 북한도 가깝고 동독과 서독 이런 시대에 굉장히 공산주의로부터 이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협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를 그 법적으로 재판이라든가 여러 재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현명하게 잘 극복하여 왔다는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적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폭력혁명을 주장하고 적개심이 강하면서 자기들 위에는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삼고 정권에서 제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은 죽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위에는 자기들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적대심을 갖거라든가 동일하게 기회가 되면 죽여버리게 하겠다, 이러한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미국처럼 부드럽게 받아들이면서 법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바른 어떤 정의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들이 공격적으로 나온다 해가지고 그걸 막 그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정치관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그다음에 박정희 독재 정권 때는 박태선의 그 지금은 천부교고 그 당시에 박태선이 무슨 교죠? 하여튼 그 종교가 신앙촌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알게 모르게 굉장히 기여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차가 그 200만 표 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두환 정권 때는 통일교가 굉장히 영성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전두환 정권 때는 그 선거를 위한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간접 선거였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6.29 선언으로 이제 민주헌법이 되면서부터 어떤 그 정치 세력들이 큰 어떤 이단의 정치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군소 이단들밖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한 이단이 이렇게 크게 형성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드물다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도 보면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권력이라든가 이런데 유착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좀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만큼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그 정교인들이 유대인처럼 세상과 이렇게 접속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 경우는 그 숫자는 적고 기독교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은 탄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거의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탄압을 이렇게 받아왔었는데, 그 전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 하면은 굉장히 율법주의하고 율법 저항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항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데, 그러한 것이 지금 좀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자꾸 이렇게 업데이트 되고 또 폐기되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논리는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탈무드가 성경, 구약, 바리새인들의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어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칼뱅의 직업 소명설처럼 그 칼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장학록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 장학록이요. 나타나서 어떤 그러한 그 직업 소명설과 그런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정말 그 혼과 영, 혼을 다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걸 다해서 신앙심으로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정밀식이라는 이런 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루터교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동차라든가 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스웨덴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큰 대형 트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독교에도 그 유대인이나 칼뱅은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돼야 하는가라는, 우리가 영과 혼을 다해서 이 세상에 정말 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거나 뭐 폭력적이라든가 이렇게 드러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그 상대방을 말살하려고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충분히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라는 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혼과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개의 작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 성령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 마치 신비주의라든가 이적 기적을 없애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걸 없애 쪽으로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 표적을 앞세워서 거짓의 교리를 만들고 애언이라든가 마법이라든가 막 이런 그 초능력으로 자기들을 우상화해 가지고 성령에서 사람들이 멀어지게 하게 되고, 사람들의 영을 추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 표적을 굉장히 배격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거지만은 그것을 전도로 삼다거나 그러한 어떤 능력을 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교만해진다거나 하는 순간에 네피림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네, 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힘이 얼마나 큰지는 많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다.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어떤 소망, 혼의 소망,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영적 소망, 그 다음에 영의 혼을 이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사랑과 이런 걸로 적을 이기는, 교화시키는 이러한 방법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외교라든가 정치관에서 얘기할 때 너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좁은 시각으로 무턱대고 이렇게 추정하고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추정한 게 아니라, 이럴 때가 오면은 이때 우리는 이제 깊게 생각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숙고해서 어떻게 그 성령의 뜻이 세상을 조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걸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미국도 그렇고 기독교인이 필요한 게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지금 타락하고, 그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본능적 자유에 대해서 너무 공격해가지고 이기려 하기보다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교화되고 깨달음으로써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걸 막 강제로 법으로 강제하고 이러는 것은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합의를 하고, 또한 항상 이 옳은 세력이 다수를 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좁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러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이단 사이비도 어느 정도 교화도 시키고 또 포용도 시키면서 그들이 어떤 진리를 따라오게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거를 잘 연구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과반수로서 어떤 이 헌법 질서라든가 정치 질서를 이렇게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정말 현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선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 주장대로 해버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안 돼버리고, 또한 사단의 칼을 쥐어주는, 날개를 달아주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는 반드시 검을 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본 지금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가 미국인데, 무장력은 아마 일단 세계 최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원하는 것을 다 하긴 하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약소국가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화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정치 리더들이 감정을 가지고 약소국가를 어떻게 해버릴 수는 있지만, 교묘하게 그런 거를 공작이란다. 공산주의 말로 이렇게 공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하면은 그거는 첩보 또는 정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가볍게 반응하고 반일 또는 친일을 너무 강력쪽에서 사람들과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해야 된다. 더욱더 성경에 대해서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또한 역사에 대해서 열심히 알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세상을 넓게 두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파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특성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파악해야 된다. 그러한 점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이라든가 민족의 속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역학관계, 그런 사실, 팩트, 진실, 트루를 모아가지고 항상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단하는 습성, 인간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지를 정말 공정하게, 또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맞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또한 그 지역적인 문제들은 또 시간을 나름대로 짧게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